우리는 함께 초등학교 졸업시험을 봤다. 내가 기어코 중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릴라는 힘을 잃었다. 그렇게 해서 모두를 놀라게 한 결과가 나왔다. 나는 전 과목에서 10점 만점을 받았고 릴라는 8점을 받은 산수를 제외한 전 과목에서 9점을 받았다. 릴라는 내게 화를 내거나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목수이자 도박꾼의 딸인 카르멜라 펠루소와 짝꿍이 됐다. 나 한 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삼총사가 되었지만 전교 1등인 내가 이 그룹 안에서는 언제나 3등이었다. 릴라와 카르멜라는 쉬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장난을 쳤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카르멜라에게 말을 걸고 장난을 치는 것은 릴라였고 카르멜라는 그저 웃고 재미있어 할 뿐이었다. 셋이 함께 큰 길가로 산책을 나갈 때면 릴라는 항상 가운데 있고 우리 둘은 그녀의 양 옆에 서서 걸었다. 나는 릴라가 카르멜라 쪽으로 몸을 더 가까이 할 때마다 고통스러웠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싶었다. 초등학교의 마지막 시기에 릴라는 내리쬐는 햇볕에 정신줄을 놓은 것처럼 얼빠진 듯 행동했다. 그해의 날씨가 빨리 더워져서 자주 분수물에 머리를 적시곤 했다. 나는 머리와 얼굴에서 물을 뚝뚝 흘리면서 다음 해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중학교에 대해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던 릴라를 기억한다. 중학교 이야기는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거리였다. 그녀는 부자가 되기 위해 쓰기로 한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와 똑같은 태도로 중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나눌 때면 언제나 카르멜라에게 우선순위를 두었다. 졸업시험에서 전과목 7점을 받고 중학교 입학시험 따위는 치지도 않는 카르멜라에게 말이다. 릴라는 훌륭한 이야기꾼이었다. 그녀가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것이 정말인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다닐 학교며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재미있기도 했지만 걱정이 되기도 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참다 못해 릴라의 이야기를 중단시켰다. 릴라, 내가 말했다. 너는 중학교에 갈 수 없어. 시험을 보지 않았잖아. 너도 카르멜라도 중학교에는 갈 수 없다고. 릴라는 화를 냈다. 시험을 봤든 보지 않았든 중학교에는 갈 거라고 했다. 카르멜라도? 그럼? 불가능한 일이야. 두고 보라지. 하지만 그녀가 내 말에 마음이 흔들렸음은 분명했다. 그때부터 릴라는 미래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다시 말이 없어졌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결연한 태도로 자기도 나와 질리올라처럼 라틴어 공부를 하고 싶다고 소리 지르며 식구들을 고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자신을 도와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오빠에게 화를 냈다. 이젠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아무리 그녀에게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 말을 들으면 그녀는 이성을 잃고 더 악랄해졌다. 그해 여름 초 나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감정적으로 힘이 들었다. 릴라는 원래 그랬듯이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인 아이로 되돌아왔다. 나는 이런 모습이 원래의 릴라 모습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안심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그녀의 태도 이면에 고통스러운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사실은 나를 힘들게 했다. 릴라는 고통받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고통을 원치 않았다. 나는 릴라가 나와는 달리 근심 걱정과는 멀리 동떨어져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그녀의 약한 면을 감지함으로써 생긴 불편한 감정은 나의 우월함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비밀스럽게 변질되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히 카르멜라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를 골라 나는 조심스레 내 성적이 릴라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곤 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심스럽게 나는 중학교에 진급하지만 릴라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일러주었다. 처음으로 2등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릴라를 앞질렀다는 사실은 내게 큰 자랑이었다. 릴라도 이런 내 태도를 눈치챘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점점 더 까칠해졌는데 그 대상은 내가 아닌 그녀의 가족이었다. 그 무렵 뜰에서 릴라를 기다리다가 창문으로 흘러나오는 그녀의 고함 소리를 듣는 일이 잦아졌다. 릴라는 길바닥에서도 듣기 힘든 험한 사투리로 가족들에게 비난을 쏟아부었다. 그 표현이 어찌나 거친지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나라도 릴라에게 부모님을 존중하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을 정도였다. 나는 릴라가 어른들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오빠를 포함해서 말이다. 물론 릴라의 아버지인 구두방 페르난도 아저씨도 화가 나면 5분 정도 험악하게 구는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는 아버지가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페르난도 아저씨는 릴라가 도발하지만 않으면 친절하고 호감 가는 사람이었고 성실한 일꾼이기도 했다. 그의 얼굴은 랜돌프 스콧이라는 영화 배우를 떠오르게 했다. 물론 랜돌프 스콧의 곱상함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지만 말이다. 아저씨 얼굴은 투박하고 칙칙했으며 덥수룩한 수염은 눈 밑부터 자라나고 있었다. 그의 손은 넓적하고 짤막했는데 손톱 밑과 주름 사이에는 때가 끼어 있었다. 아저씨는 장난도 곧잘했다. 릴라네 집에 놀러가면 검지와 중지로 내 코를 잡고 얼굴에서 떼어내는 신용을 하곤 했다. 아저씨는 내게서 코를 훔쳤다가 손에 붙잡힌 코가 제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저씨의 손에서 도망치려 하는 신용을 했고 나는
그 장난이 몹시 재미있었다. 그런 페르난도 아저씨도 리노나 릴라나 다른 아이들이 성질을 돋우면 바깥에서 듣고만 있어도 겁이 날 정도로 화를 냈다. 그날 저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다. 날씨가 더울 때면 동네 아이들은 저녁 식사 시간까지 밖에서 놀곤 했다. 그날은 릴라가 보이지 않아서 나는 1층에 사는 릴라네 창문 아래로 그녀를 부르러 갔다. 나는 리, 리, 리 라고 그녀를 큰 소리로 불렀는데 내 소리는 엄청나게 큰 페르난도 아저씨의 고함 소리와 그보다는 작은 아주머니 소리, 내 친구의 고집스러운 목소리와 화음을 이뤘다. 나는 몸이 떨릴 정도로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창문에서는 듣기 싫은 나폴리 사투리와 함께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언뜻 듣기에는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돈이 부족하다고 화를 내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준 월급의 일부분을 벌써 다 써버린 것에 대해 성질 낼 때의 상황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사실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화가 났을 때조차도 자제력을 잃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만은 어떻게든 참아냈다. 고함 칠 때와 똑같이 목은 핏줄이 터질 듯이 부어오르고 눈에는 핏발이 섰지만 반면 페르난도 아저씨는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그러다 보면 분노가 더욱 커져갔고 멈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아내가 말리려고 하면 할수록 아저씨의 분노는 더 커져만 갔다. 애당초 눈치 아주머니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닌데도 아주머니에게 손찌검을 하고 말았다. 나는 릴라를 고함소리와 욕설이 난무하는 그 암울한 환경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계속해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리, 리, 리. 릴라는 아버지에게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그때 10살이었고 얼마 안 있어 11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었다. 내 몸은 점점 살이 올랐지만 릴라는 아직까지도 작고 깡마른 아이였다. 그녀의 몸은 가볍고 섬세했다. 갑자기 고함 소리가 멈췄다. 잠시 후 내 친구는 창문에서 날아올라 내 머리 위를 지나 등 뒤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와중에도 페르난도 아저씨는 창가로 다가와 딸에게 험악한 욕설을 퍼부었다. 아저씨는 릴라를 물건 던지듯 창문 밖으로 내던져버린 것이다. 나는 그런 상황을 즐기는 듯한 표정을 짓고 몸을 일으키려고 애쓰는 릴라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하나도 안 아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릴라는 피를 흘리고 있었다. 한쪽 팔이 부러져 버린 것이다.
아버지라면 오만방자한 딸들에게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던 때였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난 후 페르난도 아저씨는 평소보다 더 침울해졌고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에 열중했다. 그해 여름 카르멜라와 릴라와 함께 페르난도 아저씨네 구두방 앞을 지나갈 때면 리노는 언제나 우리에게 명랑하게 인사했지만 아저씨는 릴라가 팔의 깁스를 풀 때까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저씨가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아버지의 폭력은 동네에 널리 퍼져 있는 폭력의 수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솔라란의 주점에서는 도박판의 열기와 돈을 잃은 분노와 머리가 지끈대는 취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인간들이 몽둥이를 들고 싸움판을 벌이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 나폴리에서 절망이란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를 뜻하거나 땡전 한 푼 남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뚱뚱한 몸집에 푸른 눈, 넓은 이마와 인상적으로 배가 튀어나온 주점 주인 실비오 솔라라는 카운터 뒤 구석에 짙은색 몽둥이를 구비해 놓고 있었다. 그는 술값을 내지 않거나 빌린 돈을 정해진 기한 내에 갚지 않거나 그와 비슷한 계약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몽둥이로 내리쳤다. 그는 종종 두 아들 마르첼로와 미켈레의 도움을 받았다. 그들은 릴란의 오빠와 동갑이었지만 아버지보다 더 모질었다. 솔라란의 주점에서 사내들은 서로 몽둥이 세례를 주고받았다. 사람들은 도박에 돈을 잃고 술에 취하고 빚과 대출 기간에 시달리고 문매에 까칠해질 대로 까칠해져서 집으로 돌아갔고 한마디라도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 가족들을 때리기 시작했다. 잘못된 일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해 긴 여름이 가기 전에 동네 사람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일어났다. 특히 릴라는 그 사건에 큰 영향을 받았다. 사건은 바로 돈 아킬레가 그 악명 높은 돈 아킬레가 비가 쏟아지던 8월의 어느 날 오후 자신의 집에서 살해를 당한 것이다. 사건은 돈 아킬레의 부엌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가 와서 시원해진 바깥 공기를 쐬려고 창문을 열었다. 낮잠을 자다 창문을 열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난 것이다. 돈 아킬레는 아주 낡은 하늘색 파자마를 입고 있었고 발 뒤꿈치 부분은 새까맣게 때가 낀 누르스름한 양말을 신고 있었다. 창문을 여는 순간 빗줄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고 그와 동시에 누군가가 단검을 돈 아킬레의 오른쪽 목, 정확하게 말하면 턱과 쇄골 사이에 찔러 넣었다. 그의 목에서 피가 뿜어져 나와 벽에 걸린 구리 냄비에 튀었다. 릴라의 표현에 따르면 구리 냄비가 어찌나 반짝이는지 냄비에 묻은 피가
잉크 자국처럼 보였다고 했다. 그 피가 검은 선을 그리며 잉크 자국처럼 천천히 흘러내렸다고 했다. 돈 아킬레를 죽인 사람은 여자라고 확신했다. 살인자는 꼬맹이들과 어린아이들이 밖에 있고 어른들은 일하거나 쉬고 있을 시간을 골라 조용히 집 안에 들어갔던 것 같다. 살인자는 아마도 복제한 열쇠로 문을 열었을 것이다. 원래는 돈 아킬레가 잠든 틈을 타 심장을 찌르려고 했지만 그가 깨어있는 바람에 목을 찌른 것이다. 돈 아킬레는 목에 칼이 박힌 채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크게 열려 있었고 피는 강물처럼 흘러나와 파자마 위로 흘러내렸다. 그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박으며 쓰러졌다. 릴라는 그 살인사건이 인상 깊었는지 매일 새로운 디테일을 하나씩 더해가며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직접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실감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와 카르멜라는 릴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두려움에 떨었다. 카르멜라는 너무나 겁에 질린 나머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야기가 가장 끔찍한 순간에 이르면, 그러니까 구리 냄비에 피가 흘러내리는 장면에 이르면 릴라의 두 눈은 가늘고 사납게 변했다. 살인자를 여자로 상상한 것도 몰입하기가 더 쉬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당시 우리는 종종 카르멜라네 집에서 장기를 두거나 빙고놀이를 하곤 했다. 릴라가 갑자기 게임에 빠졌기 때문이다. 카르멜라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식당을 내주었다. 식당의 모든 가구는 돈 아킬레에게 공구와 목공소를 빼앗기기 전 알프레도 아저씨가 직접 만든 것들이었다. 우리는 거울이 달린 두 개의 간이 탁자 사이에 있는 식탁에 자리를 잡고 게임을 했다. 나는 가면 갈수록 점점 카르멜라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릴라만큼이나 카르멜라와도 친한 척을 했다. 아니, 가끔은 릴라보다 카르멜라를 더 좋아하는 척 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주세피나 아주머니는 정말 좋아했다. 아주머니는 담배 제조 공장에서 일했는데 몇 달 전부터 그 직장마저도 잃고 집에 있었다. 아주머니는 자신에게 온갖 불운이 닥쳤는데도 명랑하게 행동했다. 아주머니는 뚱뚱하고 가슴이 컸으며 두 뺨에는 항상 홍조를 띠고 있었다. 돈이 씨가 말랐을 것이 분명한데도 언제나 우리에게 먹을 것을 대접했다. 알프레도 아저씨도 이제 조금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았다. 지금은 피자집에서 웨이터로 일하며 그마저도 도박으로 날리지 않기 위해 솔라란의 주점에 가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식당에 앉아 카르멜라와 내가 한편이 되어 릴라를 상대로 장기를 두고 있었다. 나는 카르멜라와 함께 탁자 한쪽 편에 앉아 있었고 릴라는 우리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릴라와 우리의 등 뒤에는 똑같은 모양의 거울이 달린 가구들이 있었다.
짙은색 목재에 소용돌이 모양의 음각으로 장식된 틀이 달린 가구들이었다. 나는 거울 속으로 우리 셋의 모습이 무한대로 반복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그날따라 신경이 잔뜩 곤두서서 아내인 주세피나 아주머니에게 고함을 지르는 알프레도 아저씨 때문에 놀이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고 주세피나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었다. 뒤이어 절박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셋은 복도를 향해 뛰어나갔고 당시 우리들에게는 막연한 공포의 대상이었던 경찰들을 보았다. 경찰들이 알프레도 아저씨를 붙잡아 끌고 가고 있었다. 아저씨는 팔을 뿌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들의 이름, 파스칼레, 카르멜라, 시로와 임마콜라타를 불렀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가구와 의자에 매달리며 아내에게 돈 아킬레를 죽인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자신은 결백하다고 맹세했다. 카르멜라는 절망에 빠져 울음을 터뜨렸다. 모두들 울고 있었다. 나도 울기 시작했다. 단 한 명, 릴라만은 울지 않았다. 릴라는 몇 년 전 멜리나를 바라볼 때와 같은 시선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녀가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는데도 쉰 목소리로 악에 바친 소리를 질러대는 알프레도 아저씨와 함께 움직이는 듯이 보였다는 점이다. 그 광경은 우리가 유년 시절에 목격한 가장 끔찍한 장면이었고 내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다. 릴라는 카르멜라를 걱정하며 그 애를 위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카르멜라에게 정말로 알프레도 아저씨가 돈 아킬레를 죽인 것이라면 그 또한 잘한 일이겠으나 아저씨가 그랬을 리는 없다고 했다. 아저씨는 결백함에 틀림없고 감옥에 가더라도 곧 탈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소곤거렸고 내가 조금이라도 다가가면 자기들의 이야기를 엿듣지 못하도록 멀찌감치 자리를 옮겼다.